비 오는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참 많이 막히죠. 그 자료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난 시간에 나눠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이번에 나누는 프린트 범죄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소설이에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인데, 이제 3D 프린터를 소재로 해서, 네이처지에서 실렸던 작품입니다. 이분은 코리 닥터로우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카피 레프트 운동도 앞장서시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막 배포해도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한번 재밌는 소설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비인간들 중에서 이제 기계를 과연 도구적 존재로만 기계를 볼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제 다나 해로웨이의 사이보그 선언서를 혹시 읽어보실 분이 있으신가요? 이제 다나 해로웨이라고 하시는 이분이 너무 안 보인다. 한 개만. 네. 졸지 마세요. 되게 많이 늙었죠. 예전에는 이제 88할 때 사이보그 선언이 80년,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대학생일 때 나온 책인데요. 이분이 지금 이제 이 반려종 선언이라는 책을 2003년에 썼습니다. 이 개가 이제 이분을 개의 세계를 이끌고 간 문제입니다. 이름이 케이엔 페퍼라고 하는데, 케이엔 페퍼는 뭐냐면 고춧가루예요. 멕시코 요리에 아주 매운 맛을 내는 그런 고춧가루가 케이엔 페퍼거든요. 우리 보통 이제 개 이름은 말이라든지, 오삐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해로웨이한테 고춧가루를 이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를 가지고 이제 해로웨이가 이제 반려종 선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두 책을 썼는데요. 반려종 선언이 이제 2003년에 나오고 2007년에 이제 When Species Meet 나왔습니다. 제목이 하나는 한글이고 하나는 영어인데 한 줄로 쓰려고 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고, 그러니까 이 둘 다 아직 번역은 안 돼 있고, 이제 제가 이제 초벌 번역 정도를 해놨고, 반려종 선언은 이제 아마 이제 책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hen Species Meet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종과 종이 만날 때 그 정도 되는데, 개랑 인간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일본어 이제 번역하는데 개와 인간이 만날 때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로웨이는 주로 이 사람은 페미니스트, 이렇게 전통적인 의미의 페미니스트하고는 굉장히 다르지만 페미니스트이고 사이보그, 온코마우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글쓰기를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2003년에 9.11이 난 해가 2003년이죠. 그때 이제 반려종 선언이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인상은 드디어 이제 해로웨이가 늙었나 보다. 갑자기 이제 동물, 사랑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이 좀 말랑말랑해졌나 보다라고 이제 일단 표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책을 읽어보면 전혀 이제 문제의식이 굉장히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까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이보그죠. 우리가 이제 포스트 휴먼의 주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 사이보그인데, 이 사이보그를 사실은 해로웨이는 이것을 어떤 메타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로웨이가 말하는 사이보그라고 하는 것은 메타포적인 의미로 쓰고 있고, 실제로 이제 해로웨이가 사이보그를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남성, 여성, 우리가 보통 이제 여성 페미니즘에서 얘기할 때 여성은 언제나 억압받는 자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억압받는 자로서의 존재의 위치가 뭔가 억압을 잘
억압을 당했기 때문에 억압의 나쁜 점도 알고, 그래서 억압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되는, 뭔가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구도를 이제 사실은 페미니즘에서 많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데 그런 구도를 깨려고 하는 거죠. 그런 구도 아닌, 남성, 여성, 뭐, 자연, 인공, 그런 거 아닌,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기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기계가 인간에게 뭐, 번영과 진보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과, 아니다, 기계는 이 자연을 망가뜨리고 인간성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입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로웨이가 사이보그를 가지고 사이보그를 메타포로 써서 어떤 정치적인 글쓰기를 하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이분법들을 깨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을 얘기할 때 XX, XY 염색체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G 염색체를 얘기합니다. G. X도 아니고 XY도 아니고 새로운 것.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페미니즘에서 젠더로서의 여성, 남성 그것조차도 이제 거부하고 새로운 그 페미니즘을 새롭게 리빌드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이보그에 집중했던 이유는 뭐냐면, 얘는 이 천지 창조의 기원을 모르는 애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 자연, 돌아갈 자연 없는 애죠, 사이보그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런 창조의 순간, 우주, 코스모스를 기억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그 헤로웨이가 그 사이보그 선언의 그 표지인데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이제 그 테크노 사이언스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당시가 그러니까 레이건이 이제 우주제 스타워즈를 표방하면서 군비를 굉장히 증강하고 군비 확장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굉장히 이제 대결적인 구도로 가고 있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소위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그런 테크노 사이언스에 대해서 마치 지난 시간에 심홍동이 그랬던 것처럼, 심홍동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기계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런 적대감, 지구를 황폐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그림에는 보면 이게 아주 황폐해진 지구인데, 여기는 비가 안 와가지고 완전 사막화되어 있고, 여기는 얼음으로 깜빡 얼어붙어져 있는 그런 지구에, 이 여자는 동양 여자죠. 그러니까 70년대 말 8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성들이 많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에 일하러 갔습니다. 많은 그 동양 여자들이 이제 와서 반도체 공장에 일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이게 무슨 꽁무니가 아니라 칩입니다. 칩. 반도체 칩을 장착한 사이보그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제3세계 여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은 대단히 이제 불리한 입장.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그걸 늘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제3세계 여성들은 언제나 생식의 영역에 갇혀져 있죠. 재생산의 영역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기술이 이렇게 테크노 사이언스가 되면서 이제 산업이 사실 19세기는 아무래도 철강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강철의 시대, 여전히 무슨 경공업이나 이런 직물공장 같은 것도 있었지만 강철의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남성의 어떤 근육적인 힘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는 시기였는데, 이렇게 이제 반도체가 이렇게 되면서 정보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산업이 노동이 소프트되는 거죠. 노동이 소프트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반도체 공장에 이제 몰려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성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은 우리는 이제 신성한 노동, 그런 이제 노동에 대해서 신성시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인간의 일이고 남성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여성들은 그 노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재생산의 영역에 있던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그 기술이 발달에 의해서 정말 신성한 노동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그러니까 테크노 사이언스가 어떤 해방을 준 면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 지금 우리 그 연변 아주머니들이 이제 고향에 계속 그 돈을 보내는 것처럼 고국에 이제 그 집안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보낸 그런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노동이 속투해졌다는 것은 이 여자들의 남편들이 직장을 잃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제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재생산 영역도 여전히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렇게만 보면 이 여자는 여전히 억압받는 존재인데 이 여자가 뒤집어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코요테입니다. 코요테는 이제 인디안 설화에서 굉장히 뭐랄까 교활한 막 사람을 잘 속이고 하는 그런 설화를 갖고 있는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보그는 그런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스스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이익으로 이렇게 전취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이렇게 이 사이보그 그림에 나타나는 메타포였고 그걸 가지고 어떤 이분법들을 깨려고 하는 그런 이제 글쓰기를 계속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이보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유기체에다가 기계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헤로에가 이제 대결하고 있는 그런 이분법. 하나냐 둘이냐 이제 그런 문제에서 하나는 너무 적고 둘은 너무 많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 약간 좀 켜주실래요? 그 헤로이가 이제 사이보그 선언에서 얘기한 걸 한번 읽어볼게요. 첫 페이지에 이제 좀 굵은 글자가 되어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사이보그의 몸은 죄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이러니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하나는 너무 적고 둘은 오직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다. 기술 능력에 의한 강력한 기쁨은 더 이상 죄가 아니며 태연의 한 양상일 뿐이다. 기계는 생명을 불어넣어야 할 그것이 아니라 존경해야 할 그것이 아니고 지배해야 할 그것도 아니다. 기계는 우리며 우리의 활동이며 우리의 체현의 한 양상이다. 우리는 기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들은 우리를 지배하거나 위협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계의 책임이 있다. 우리는 그들이다. 그러니까 이 메타포에서 헤로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사이보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무슨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첫째 시간에 이진경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안경을 끼고 있는 것. 지금 이렇게 이 노트북이랑 제가 이렇게 같이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사이보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헤로이는 사실은 이제 그 기계를 인간의 욕망의 어떤 체험물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선언을 하고 나서 헤로이가 이제 굉장히 봉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에콜로지 관련 학회에서 이제 뭐 심지어는 이렇게 아주 이제 뭐랄까 이렇게 강력한 에콜로지스트들이 이렇게 막 유인물 같은 거 할 때 헤로이가 강간과 결부된 그런 그림들을 막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구를 강간하는 자는 강간당에 마땅하다. 이렇게까지 대단한 봉변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보면 사실은 이런 자연 에콜로지 어머니 자연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대단한 적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거꾸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했던 분이 이제 반려동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려동 선언이 이제 반려동 선언 앞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구의 생명체는 물에서 나왔다. 물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물에서 이제 자연 문화 그걸 뭐 적절하게 잘 형성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2차적인 어떤 잡목 수풀 때문에 생명체가 위협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잡목 수풀 부시입니다. 영어로 부시는 그 대통령 부시하고 같은 말이죠. 부시. 그렇게 이제 딱 쓰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9.11 나고 나서 부시가 이제 막 이제 아랍인들을 이제 몰아넣고 있던 그 당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 헤로이가 이 사이보그를 어떤 메타포로 썼을 때는 사이보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악마적인 성격,
아주 그 몬스트러스한 그런 성격의 포커스 사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기괴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해방적인 뭔가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로 정치적인 글쓰기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얼마 전에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피지컬한 몸이 없는 것하고도 사랑할 수 있는 전혀 기계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몬스터러스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떤 뭔가를 이렇게 그걸 가지고 글쓰기를 할 비평적인 어떤 힘 그런 것들을 이제 잃어버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이제 그 헤로웨이가 반려종 선언을 하면서 기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이보그들을 반려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번에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종의 친족이다. 어린 친족이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렇게 친족 카테고리에 들어온 어린 친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사이보그 선언에서는 기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욕망의 체험이다. 그렇게까지밖에 이제 가지 못했지만 반려종에 가서는 그 반려종의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어떤 존재성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헤로웨이가 이제 이런 테크노 사이언스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 억압적인 정치 그런 데서 빠져나오는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이보그가 아니라 이제 개죠, 개. 이게 참 특이한데, 개. 우리 늘 일상에서 보고 있는 도대체 얘가 무슨 비평적인 글쓰기의 재료가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은 되게 이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어질리티라고 하는 게임을 하고 아까도 보여드린 카이엔이 지금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일상에 포섭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사실은 이제 그 동물대기는 천의 고원에 동물대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동물대기는 기묘하게 나오죠. 저도 이제 그 얘기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그 노마디즘에 보면 이제 잘 설명이 돼 있어서 보면 거기에 이제 블라디미르 그 슬레피안이 개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언제나 배가 고프다. 인간은 그러다 배가 고파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난 개가 되기로 했다.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그 동물에 대한 감흥적인 아주 이제 혁명적인 글쓰기의 하나죠. 그래서 이제 나는 개가 되려고 한다. 그래서 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손이 발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신는다. 한쪽에 신발을 신었다. 근데 끈을 어떻게 매지? 한쪽에 신발을 신으면? 그러면 이제, 입으로 하면 되겠네. 그래, 입하고 손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나는 비로소, 개도 그냥 그 개가 아니죠. 원래 개가 아니죠. 그게 개가 바뀌고, 나도,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개가 되는. 그래서 나도 내 입도, 내 팔도 이제 개가 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쭉 쓰고 있어요. 결국 실패해요. 왜냐하면 꼬리와 성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꼬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꼬리를 이렇게 접어서 자기의 그 성기와 꼬리가 이렇게 연결돼야 돼. 그 지점에서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것은 이제 선생님은 아마 그 남들에 대한 남성의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실패했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개가 일상에서 우리가 보는 이 개인가? 아니죠. 그거는 현실에 없는 개죠. 그 다음에 동물대기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 모비딕, 에이하우 선장의 모비딕. 아주, 그러니까 정말 악마적인 그런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일상에 이런 존재들이 우리를 감흥시키지 않죠. 그런데 그 악마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감흥시켜서 나의 경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동물대기의 그 감흥 얘기였었어요. 헤르웨이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죠. 개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보는 개가 늘 애완견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책에 개와 고양이를 키운다는 것은 얼마나 머저리 같은 짓이냐 뭐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헤르웨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티오이디푸스에서 나는 정말 안티오이디푸스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너네 나 같은 편인 줄 알았다. 그런데 전에 오늘 이런 모조리 같은 실수를 하다니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분개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생각해 볼 점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정말 이상의 개를 애완견으로 볼 것인가, 애완견만으로 볼 것인가, 라는 거죠. 만일에 이제 개 중에서, 개 마르크스가 나타난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개는 개다. 특정한 관계 속에서는 그는 애완견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지 않죠. 일상의 개, 특히 그 일상의 개들하고 다른 식으로 만나는 것. 그러니까 그 초반, 지난 시간에 기계를 다른 식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헤로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일상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알 수 없는 사자가 숨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어떨 때 그러니까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근데 제일 가까운 존재는 아들, 이런. 근데 갑자기 굉장히 이렇게 낯설게 깜짝 놀랄 때가 있죠. 남이구나. 이런 거.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포스트 휴먼의 사이보그 선언에 대해서 강의를 하지 않고 반려종 선언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것은 물론 이제 사이보그 선언은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 헤로에이랑 그 문제의식 같이 해서 정말 일상의 존재들하고의 관계들을 다시 되물어 볼 때 포스트 휴먼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새로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림은 뭐냐면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과학자가 키운 개예요. 과학자가 키운 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여러 가지 무선 장치도 달고 막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숲가를 이렇게 어정하다가 다른 개한테 이제 붙잡혀가지고 데리고 온 거죠. 개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어정거리고 있어서 데리고 왔다. 얘는 과학자가 키운 개라 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무리들한테 소개 시켜주는 그 장면. 아마 그 사이보그나 포스트 휴먼은 이런 존재일 가능성이 크죠. 우리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되게 낯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상황들은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그래, 우리 같이 놀자 이렇게 안 하죠. 이 대단한 긴장감이 이제 그러겠죠. 얘네는 저건 뭐지? 이상한 거 막 달고 있는데 이거 무리에 받아들여도 될까? 그런 긴장감. 얘는 여기 끌려갔다가 죽지 않을까? 이런 긴장감들이 있는 거죠. 그 긴장감들이 있는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설명해야겠죠. 나는 이 장치는 뭐고 너를 해치지 않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설명해. 그런 관계, 새로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접촉의 지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헤로이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제 반려종 얘기를 이제 좀 해야 되는데요. 반려종은 보통 반려종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한자로는 이제 다 짝반짜 짱했잖아요. 짝짱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헤로이가 말하는 반려종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반려종은 우리 흔히 반려동물, 개를 반려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확장판, 같이 사는 건 개뿐만이 아니야. 고양이도 있고, 새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요즘 쥐도 키우잖아요. 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려종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반려종을 창안했어요. 첫 번째, 원래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행동 심리학 이런 데서 이렇게 만든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개를 이렇게 봤더니 개를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혈압도 낮아지고 뭐 스트레스도 이렇게 덜 받고 혹은 뭐 이렇게 그런 그 정신적인 예상 같은 거 그런 것도 이렇게 치유가 잘 되고 그렇더라. 그래서 뭐 애완견이 단순히 그냥 페트가 아니다. 페트가 아니고 얘네를 같이 사는 반려동물이라고 높여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어원인데 그것을 헤로에는 반려종이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그 의미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사실은 이제 진화생물학적인 종이라는 거예요. 이 생물학적인 종이다. 세상에 반려란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1차적인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놀라실 수 있는데 우리 몸이 이게 2007년에 그 디스커버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아티클인데요. 우리 몸의 90%의 세포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게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미생물, 박테리아 이런 게 90이 그걸 차지하고 10%만 인간 게놈을 갖고 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숫자의 의미입니다. 숫자의 의미. 크기는 다르죠. 인간의 세포는 크죠. 그렇지만 이제 이 박테리아나 그 미생물의 세포는 작죠. 숫자로 하면 9배나 된다는 거예요. 1트릴리언이 보통 저기죠. 이쪽에다 세포라고 하면 얘는 이제 9조개 정도가 있는 거죠. 어떤 놈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좀 리얼하게 봐야 되니까 좀 꺼봐봐. 얘는 무정균이에요. 무정균. 남성들, 여자들 다 있습니다. 무정균입니다.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대부분 다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질내세균. 질내세균이죠. 그래서 소독제 같은 거 너무 많이 씻으면 이렇게 다 죽어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병에 걸리게 되죠. 이건 이제 유용한 균이겠죠. 이것은 이제 장내세균이에요. 장내세균은 3.3파운드니까 이제 1.5kg 정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균을 1.5kg 안고 우리 몸무게에서 1.5kg 빼야 됩니다. 일단 얘네가 이제 실제 대장이나 소장에서 얘네가 소화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유두균인데요. 이렇게 이제 유두균입니다. 이제 뭐 그런 데 사는 거죠. 유두나 뭐 이렇게 성기 이런 쪽에 살아서 이거는 이제 이런 그 성행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굉장히 되기 쉬운 그런 균인데 이제 대부분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얘는 이제 뭐 요새 우리는 없죠. 그렇지만 이 뭔지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많았습니다. 이런 이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치아에 사는 세균이죠. 얘는 이를 닦자마자 바로 생긴대요. 이를 닦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다시 쫙 세균으로 코팅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것은 모낭에 사는 모낭균이에요. 모낭충. 눈썹에도 털 많잖아요. 다 안 보여서 그렇지. 그 털에 다 삽니다. 근데 대부분은 모낭에 살지만 이제 가끔씩 이렇게 기어 나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때 얼굴 뒤를 돌아다니기도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대상포진균이에요. 수두균인데 어렸을 때 수두가 걸린 사람들은 이제 이 균이 잠복해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진다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그러면 이제 대상포진 걸리잖아요. 사실은 요즘은 대상포진 그 수두에 대해서 다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면 균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현대인들이 대상포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균을 주입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쇼킹한 저는 바이러스였어요. 화석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데, 인간의 12분의 1의 지놈의 것들이 얘네한테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얘네는 원시 인류가 감염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놈에 박혀가지고, 그 DNA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미노산 덩어리인 거거든요. 바이러스도 아미노산 덩어리예요. 복제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복제해서 그걸 끼워 넣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얘가 이제 유전병을 일으킨다거나, 돌연변이를 일으키. 아마 이제 진화는 대부분 돌연변이의 산물이기 때문에 진화를 리드하는 이런 의미일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피부에 사는
피부에 이제 우리는 몸이 다 피부로 둘러싸이니까 피부에 쫙 코팅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땀 냄새가 난다거나 땀 냄새 나고 이런 건 다 얘네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땀 먹고 이렇게 배설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땀 냄새 나는. 이런 것들로 둘러싸여져 있다. 이것이 인간이다. 라는 겁니다. 퓨어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마 이제 제 몸에는 이제 몸에 당연히 이제 이 엄청난 균들이 있을 거고 뭐 지금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차라도 하나 먹고 이제 이렇게 에그타르트를 먹으면 얘네 막 다 나눠 먹게 되는 거죠. 다 나눠 먹게 되고 그래서 그 반려라는 의미가 영어로는 컴패니언이잖아요. 이제 어원이 라틴어로 하면 쿵파니스라고 얘기해요. 틀리면 안 되니까. 알지? 쿵파니스. 이건 뭐냐면 빵을 나눠 먹는다. 식구라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식구라는 얘기. 식구라는 것은 아무나 같이 밥 먹지 않지 않습니까? 식구는 배타성이 있죠. 아무나 같이 밥 먹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 컴패니언의 이제 이 스피시스, 이 종이라는 의미는 뭐가 있냐면 뭐 철학적인 의미도 있죠. 차이,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종 차이, 그 차이 이런 것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철학적인 의미도 있고 진화생물학적인 의미도 있죠.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잖아요. 호모 속에 사피엔스 종에 사피엔스 아종이죠. 걔는 개 속에 뭐 흰 늑대, 회색 늑대 종의 개 아종 이렇습니다. 전혀 생물학적인 종이 다르지만 anyway 그 종이라는 의미에는 하여튼 그런 진화생물학적인 그런 의미도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에는 이 스피시스에는 정화, 돈, 정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보통 그 무슨 SF 소설이 아니라면 The Species 이렇게 하면 보통 인간을 말합니다. 그냥 더 붙이 인간이 종의 대표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The Species 하면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멸종 위기종, 멸종 위구종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때 그 멸종위구종이라는 의미는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구해내지지 않으면 곧 멸종될 매우 수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래서 종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인간주의적인 그런 의미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반려에는 식구, 일단 배타성이 좀 들어있죠. 그런데 이것들을 같이 묶었을 때, 반려와 정이 묶였을 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인체는 10%의 세포를 제외하고 90%가 다 이제 여러 가지 그 미생물과 박테리아들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반려종이라는 의미, 생물학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먹지 않으면 밥상에 같이 앉아 있는데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밥만 나눠 먹겠습니까? 서로의 몸도 같이 나눠 먹지. 서로의 몸을 밥으로 내줘야 살 수 있는 존재다. 그게 반려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뭐 이런 것이 들어갈 여지가 사실은 없는 그런 존재. 그게 1차적인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근데 제 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가 뭐 에그타르트 먹으면 다 같이 나눠 먹겠지만 제가 죽으면 이렇게 여기 아까 보면 뭐 온갖 균들이 다 살았잖아요. 저한테 굉장히 칙한 균도 있었고 장내들이 좋은 균들도 있었고 수두종이나 이런 것들, 수두균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아직은 독기를 발휘하지 않는. 근데 제가 어떤 병에 걸린다, 그래서 마침내 죽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전에는 얘가 이렇게 다른 균들이 뭔가 이렇게 같이 협상하겠죠. 밥상 먹지 마 이러면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딱 넘어가면 얘네가 이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얘네가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그래 다른 밥상 차리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저 죽고 지금 다른 밥상 차리는 거죠. 다른 종들이, 다른 박테리아나 다른 벌레들이 이제 쫙 모여들겠죠. 그 새로운 밥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려종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반려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랑말랑하고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거기에는 무슨 인간 중심주의적인 퓨어한 뭐 이런 거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태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게 이제 초벌 번역이긴 하지만 제가 반려종 선언에 이게 첫 페이지입니다. 그게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4페이지에 굵은 거 있습니다. 아까 카이엔 페퍼는 나의 모든 세포들을 식민지화한다. 이것은 분명히 무슨 얘기가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생물학자 린 마굴라스가 심바이오제네시스라고 부른 현상이다. 카이엔과 나의 DNA를 조사하면 우리 사이에 강력한 트랜잭션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카이엔의 침 속에는 바이러스 벡터가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다. 혀를 재빨리 놀리는 그녀의 키스는 정말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다. 아직 딥키스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척추동물문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속도, 과도, 목도 다르다. 우리를 어떻게 분류해야 될까? 개와 사람, 애완용 동물과 교수, 암캐와 여자, 동물과 인간, 운동선수와 트레이너. 한쪽은 식별을 위해서 몸의 피부에 마이크로칩을 심어놓고 있다. 또 다른 한쪽은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라는 사진이 붙잡힌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 한쪽은 23단을 거슬러 올라가는 문서 기록을 가지고 있고 대혈통적이죠. 다른 한쪽은 징조고 이름조차 모른다. 우리들 쪽 한쪽은 대규모 유전자적 홍조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순혈종이라고 불리고 또 한쪽은 같은 정도 대규모 유전자 홍조의 산물임에도 대개나 불리고 있다. 이 명칭들은 각기 종족적인 담론을 의미하고 있고 우리는 각기 그 기별을 우리의 육체 속에 계승하고 있다. 우리들의 한쪽은 불타오르는 젊디 젊은 신체적인 단계의 정점에 있다. 다른 한쪽은 자기를 얘기하는 건강하긴 하나 보면서 사형길이다. 우리들은 함께 어질리티한 팀경기를 한다. 그 장소는 카이엘의 선조가 일찍이 메리노조음의 양의 망을 보고 있던 곳과 동일한 강제 수용된 선주민의 토지다. 그리고 그 양은 골드러시로 캘리포니아에 세도한 49ers 식량으로 당시 이 식민지화되어 있던 오스트레일리아의 목축 경제로 수입되어 온 것이다. 이런 역사의 모든 층위들, 생물학의 모든 층위들, 그리고 자연문화의 모든 층위들 속에 있는 복잡성이야말로 우리들의 게임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우리들은 다같이 자유를 갈망하는 정복의 자식들이고 백인 개척자가 만든 식민지의 산물이고 그리고 함께 경기장의 허들을 뛰어넘고 터널을 빠져나간다. 나는 우리들의 개도움이 정도 이상으로 많이 닮아있다고 확신한다. 비록 우리들의 한쪽은 나이 때문에 다른 한쪽은 불임 수술에 의해서 각기 재생산의 의미에서 침묵한 여자일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에 생명의 유전정보 속에 우리들이 접촉을 안 한 어떤 분자적 기록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동록색 털을 가진 오스트리안 섹버트는 지금까지 그 민첩하고 부드러운 혀를 사용한 살벌한 면역 개의 수용체를 가진 나의 편도선 소리를 할 수 없다. 나의 화학 수용체는 그의 메시지를 도대체 어디로 나른 것일까? 자기와 타자를 구별하고 외부와 내부를 연결시키기 위해 그녀는 나의 세포 시스템에서 무엇을 수습한 것일까? 우리들은 금지된 대화를 나눠왔다. 우리는 입으로, 혀로 서로 사랑을 나눠왔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저 사실일 뿐인 이야기를 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반려종이다. 우리는 상대방을 서로의 몸속에 만들어낸다. 구체적인 차이에 있어서는 서로에게 현저하게 타자인 우리들의 서로의 몸속에 사랑이라고 불리는 직구준 발달성의 관념을 나타낸다. 이 사랑은 역사적인 일탈이고 자유문화적인 무상이다. 라가 첫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 굉장히 강렬했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사실은 하르웨이인들, 자기 자식, 자기 개인 오스트리안 섹버트, 카이엔 페퍼가 육체적으로 계승한 그 역사를 계승하고 싶겠어요. 그게 굉장히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맨 처음에 오스트리안 섹버트 이게 공식 혈통을 보존하는 커넬 컬러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히스토리는 다르게 나옵니다. 원래는 이제 유럽의 바스크인들이 이제 3등 칸에다가 개를 데리고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 갔다가 드디어 이제 적극 물이 흐르는 캘리포니아에 양치러 왔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역사죠. 그런데 이제 3등 칸에
삼성칸 노동자가, 삼성칸이 어떻게 개를 3등 꽉 깨서 타는 데인데, 개 대리 못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 이 오스트리안 세퍼트가 왜 오스트리안 세퍼트가 됐는가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골드러시 때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캘리포니아로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모두 그때 성공한 사람은 청바지 장사뿐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양들이 이제 오게 된 거죠. 동부에 있는 양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양들. 그 전에 양이 있었어요. 그 전에 양들은 스페인에서 이제 그 전에 그 17세기, 16세기에 이제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페인 선교사들이 이 선주민들을 이제 문명화시키기 위해서 이 목축업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양을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목축업을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한 300년이 이제 흐른 시간이 된 거예요. 300년 동안 이제 선주민들은 그 양들을 이제 그 자기네의 생활 양식에 맞게 잘 개량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염소처럼 생긴 이런 양이 메리노 양이 아닌 거죠. 그런 양이었는데, 이제 골드러시가 되고, 이제 골드러시가 됐을 때, 이제 이렇게 메리노 양들이 이제 막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그 금캐로 왔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양고기 식당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남북전쟁이 됐을 때, 캘리포니아가 이제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복속이 될 때, 이 선주민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선주민들 터전을 이렇게 전쟁에 미리 이미 이제 황폐화 됐지만 그 터전을 없애버리고 이제 그 보호구역이라는 곳에 몰아넣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군인들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그 양들을 죽였어요. 그 주인들이 보는 앞에서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 선주민들이 300년 동안 자기가 개량시켜온 그 양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미 그 할아버지들 이미 70년이나 더 지난 그 기록에 보면 70년이나 더 지난 그 상황인데도 그 양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이쪽에 나바호라고 하는 곳에 이제 나바호 네이션 이제 자치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이 이제 양을 치고 이제 그 양 털 가지고 직조를 이제 여자들이 직물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이거는 그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 제가 우연히 검색하다가 봤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양들은 우리 부모 같다. 우리를 먹여주고 우리 정말 양들 때문에 우리가 산다. 우리 부모 같다. 이런 이제 관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역사인데 정말 침략의 역사죠. 그 침략의 역사에 그 자기의 하얀페퍼의 그 조상은 메리노 양들을 치는 양치기 침략의 역사에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계란입니다. 그걸 왜 얘기할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역사를 잃어버린다.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와 육체를 파손시키고 파손하에 부패시키고 사람을 초라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이 골드러시아 남북전쟁 얘기를 하면 여기에는 그 폭력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과 양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서로를 길들여 왔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로부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는 가능성들,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반려종이 된다라고 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서로가 서로에게 밥으로 목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도구적인 관계가 된다라고. 우리는 이제 목적은 좋은 거고 도구나 수단 타자를 도구적인 것으로 취급하면 안 돼.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얘기. 우리 다 도구적인 존재야. 뭐 인간만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도구적인 존재야.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게 도구로 취급하면 안 돼. 너무 이제 고원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그래서도 이제 뭐 세속적인 고원한의 반대말로 무슨 얘기를 할까, 무슨 단어를 쓸까라고 하다가 세속적이다 이런 게 좋겠다고 세속적인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반려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페르웨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 좀 대답해봐. 데리다. 응. 데리다입니다. 그 유명한. 데리다가 이제 수년 전에 이런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데리다의 고양이를 좀 봐야 되니까 잠깐만 볼 거예요. 이게 주인공입니다. 근데 고양이 얘기를 하거든요. 데리다가 이제 엔세이 더 애니멀 리스판디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고양이는 그러면 그 동물은 응답했는가? 뭐 이런 거죠. 그런 강연을 이제 한 적이 있고, 그거의 후속 강연으로 이제 The Animal That I Am이라고 하는 동물, 고론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에세이, 그 The Animal Responded 이 강연은 이제 락강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락강이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어를 가진 동물이다. 동물은 그 중요한 구별을 언어라고 하죠. 그래서 동물은 이제 그 언어가 없기 때문에 상징계에 진입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상징계 그 괴로움, 그 억압, 이런 거 대타자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그 억압을 동물은 겪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굉장히 흔한 구별이지 않습니까? 동물은 언어가 없다. 동물은 속이지도 못한다. 속인다는 능력도 이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은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폰스 하는 것이 아니라 리액션 할 수밖에 없다. 동물은 다 리액션,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데리다가 이제 이 글을 저는 이제 사실 다 읽으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요약본만 봤는데 굉장히 세련되게 비판해요. 정말 해체를 합디다. 이제 락각을 비판하면서 락각을 가지고 와서 비판을 해요. 도둑맞은 편지. 예. 이제 그 동물이 속이지 못한다. 자기의 그 흔적들을 숨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둑맞은 편지라는 그 락강의 이제 도둑맞은 편지를 가지고 강의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어떤 그 왕비가 이렇게 약간 불륜이죠.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자기 애인한테 편지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딱 놔요. 그 왕은 이제 그거 모르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어떻게 그 불륜의 편지가 있을 거라고 압니까? 그러니까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이렇게, 이제 왕비는 숨겨야 되니까. 계속 숨기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막 숨기려고 하는 게 이게 막 이렇게 그냥 막 돌아다녀요. 이 편지가 뭐 지팡이 손에 넘어갔다가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그 얘기를 딱 끌고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숨기는 게 아니라 그건 지가 그냥 미끄러지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동물과 인간의 구별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헤로웨이가 굉장히 칭찬해요. 정말 세련되게 이거 정말 비판했다. 정말 여태까지 데카르트 이래로 인간은 그래도 뭐 이성이 있으니까 이제 기계라고 봤지만 이제 완전한 기계로 보지 않았지만 동물은 그냥 기계다라고 수동적인 존재다. 응답만 하는 존재다라고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을 이제 가장 나이스하게 비판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그 강연에서 이제 약간 이제 삐끗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강연은 뭐냐면 이 헤로웨이 이 데리다가 아침에 목욕을 하고 빨가벗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 요망한 고양이가 딱 쳐다본 거예요. 꼼짝하지 않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갑자기 데리다가 자기가 수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고양이는 옷 안 입었잖아요. 자기는 옷을 입어야 되는 인간이잖아요. 그 고양이의 눈길을 딱 봤을 때 수치심을 느꼈고, 그게 자기도 되게 놀라운 거예요. 왜 부끄럽지? 이런. 그 얘기를 이렇게 그때 이제 풀어놓는 게 이제 이 예인물 데드파이, 이것도 이제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강연에서 이제 그 데리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그림에 나오는 동물도 아니고 신화에 나오는 동물도 아니고 그날 아침에 바로 그 고양이, 개별적 존재로서의 고양이 바로 그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는
뭔가 그 개념화를 거부하는, 개념화 얘기를 거부하는, 고양이라고 하는 무엇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정의되기를 거부하는 그런 개별적인 존재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동물 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동물을 그렇게 그 과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도구로서 그 이제 취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쫙 이제 비판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뭐 약간 격정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동물에 대한 인류의 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데리다 이 강의 준비하면서 데리다를 처음 읽어봤는데요. 하여튼 그랬어요. 강의여가지고 분장도 됐고 비문도 많고 막 죽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헨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좋단 말이지. 그런데 너는 왜 거기서 수치심에서 그냥 멈춰버렸니? 이 고양이를 봤는데 처음 고양이 그냥 애완견 이런 거 아니고 애완 고양이 아니고 정말 존재 대 존재로 딱 마주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너는 거기서 수치심 그 관심을 자기의 수치심으로 그냥 돌려버렸니? 왜 얘한테 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니? 자기가 마치 케이언 페퍼에 대해서 자기랑 살게 된 케이언 페퍼에 대해서 그 역사들을 더듬어 올라가는 그를 알려고 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사실은 아주 개별적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관념적인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의 철학이 거기서 멈춰버리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비판을 하면서 그런 거죠. 사실은 이제 보통 이제 길들인다 이런 길들인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다른 시선으로 보기는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이 다른 시선으로 대리가 본 거죠. 근데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형상적인 존재들이 그냥 도구적인 존재인 것이냐. 예컨대 이제 공장식 축산, 보통 공장식 축산 이제 특히 이제 닭들이 폐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질병이 닥쳐서 전체 다 죽었다. 라고 단순하게 그것을 얘기할 문제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생명체들이기 때문에 다 다른 면역, 하여튼 같은 닭장에 있었지만 다 다른 면역 메커니즘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병이 덮쳤어요. 어떻게 한날 한시에 모두 다 죽을 수 있지? 다 다른 생명체인데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살기를 거부한 거예요. 아주 최악의 가장 억압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식의 거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뚜르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라뚜르가 이제 지난 시간에 라뚜르가 나왔는데, 파스테르가 유산균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뚜르가 그것에 대한 에세이를 써요. 이제 라뚜르도 그 유산균 발견에 대한 에세이를 쓰고, 이제 스펜저스, 또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를 같이 썼는 스펜저스도 이제 그 에세이를 쓰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유산균이 거기서 중요한 액터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파스테르는 유산균을 발견할 수 없었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갱발이 물과 기름이 협조하지 않았다면 갱발이 발견할 수 없었죠.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파스텔은 유산균이라는 존재를 몰랐거든요. 이건 과학적인 도식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도식은 이렇게, 원인으로부터 이렇게 결과를 쭉 연역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도식이 아니에요. 유산균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어떤 인위적인 존재들을 가정하고 이제 실험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파스텔의 실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파스텔의 유산균 발견을 화이트헤드의 이제 철학을 가져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새로운 존재 양식의 내부에 구애되는 것을 결단하면서 선행하는 환경에 내재하는 존재의 대적을 계기로 주는 것이다. 말도 되게 어렵죠. 근데 그 얘기가 바로 갱발 얘기입니다. 새로운 존재 양식, 새로운 유산균이라고 존재 양식에 다가가기 위해서 새로운 존재 양식이라고 하면 새로운 질서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나왔던 그 전 예체적인 포텐셜 그것으로부터 이제 갱발의 수력 발전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을 이제 계기로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계기라는 말이 보통 철학책을 읽으면 계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한자를 안 쓰고 그냥 계기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기는 석세션, 연속되는 그런 의미로 계기가 쓸 때가 있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무슨 계기, 그러니까 내가 무슨 계기로 이걸 하게 됐어 했을 때 그 계기입니다. 한자가 다르죠. 한자가 한자가 자신 없네. 다를 겁니다. 묶일 괴자랑 아마 기계 괴자 이렇게 쓸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파스텔의 신체가 그때 마치 갱발의 신체가 물과 기름의 그 조합에 이렇게 신체가 섞여 들어가는 것처럼 파스텔의 신체도 거기에 섞여 들어가서 파스텔 유산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말이 있는데 만약 파스텔가 주저하면 유산균도 주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게 그 상호 길들이기라고 하는 그거 사실은 상호 길들이기거든요. 상호 길들이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누가 누구에게 포섭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자기 자신의 경계를 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로에는 이런 타자랑 만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호기심이다. 어떻게 이 고양이한테 호기심을 가지지 않고 너희 수치심으로 들어가 버렸니?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과학 에세이, 과학 리포트들 중에서는 뭐 동물과 이렇게 뭔가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어떻게 교감하면서 정말 존재될 정도로 교감하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다른 거네. 자, 이런 거죠. 예컨대 이건 뭡니까? 쥐들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조용히 해. 검체가 들어오고 있어. 그런 거죠. 혹시 그 무슨 갤럭시 은하수 히치하이킹이란 영화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이 세계는 다 쥐가 작동시키는 거야. 쥐 계획에 있는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개 같은 개에 대해서도 우리는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생의 늑대가 있는데 인간이 늑대를 집어와서 개량시켜서 잘 살 수 있게 개량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뭐 목연경으로 쓰고 호축경으로 쓰고 그렇게 했다. 이게 일반적인 인간의 관점에서의 생각이겠죠. 개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개가 역사를 쓴다면 이렇게 산에서 있다가 이렇게 뭐 이상한 종족들이 사는 쪽을 가봤더니 그쪽 근처에는 먹을 게 많더라. 쓰레기장 근처에 단백질이 많더라. 그럼 얘네랑 같이 살면 우리가 힘들어 사냥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래서 우리 얘들을 먹이 주는 도구로 쓰자.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사고적이라는 거죠. 이분이 이제 그 바바라 스머트라는 사람인데 비버의 이제 성과 우정 이런 이제 책을 썼습니다. 이게 박사 논문이에요. 이 사람 원래 이제 영장류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인데 박사 논문 쓰기 위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갔죠. 그래서 뭐 영장류는 우리가 늘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감한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구달도 막 그런 책도 많이 쓰고 영장류는 그렇게 이제 비버는 영장류 아니잖아요. 쥐 쪽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딱 숨어가지고 얘네가 어떻게 사나 그런 걸 연구하려고 한 거예요. 비버가 맨날 숨어. 연구가 안 돼. 도저히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네한테 영장류가 하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앉아있죠? 앉는 거 연습하고 말하는 거 이렇게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1년 이상을 그걸 계속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다 자기가 이렇게 대답해 주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더 이상 이제 얘를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도망갔는데 오지 마. 너무 가까이 오지 마. 이런 신호들을 이제 보내고 이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뭐가 있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뭔지 모르니까 제일 무섭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서로 얼굴을 모르고 서로 인식이 불가능하면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 이제 각자 볼일을 잘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그래서 자기는 이 비버들의 생활상을 잘 관찰할 수 있었다. 자기 존재랑 별로 개의치 않고 비버들이 잘 생활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어떻게 비버는 이런 새로운 존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비버가 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버는 당연히 새로운 존재하고 새로운 관계들을 형성한 거예요. 아마 예전에는 이런 이상한 형태를 가진 그 생명체는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런 이제 저기가 있었겠죠. 근데 얘는 좀 다른 애네. 그러면서 가까이 가게 된 거죠. 아마 이 책에는 이 바바라 스모트랑 이 새로운 관계 분명히 녹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실컷 해놓고 다시 과학자 입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로웨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리다와 스모트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 존재야. 데리다는 실컷 그 고양이로서의 관계, 그 얘기를 했고, 더 이상 호기심을 가지지 않았고, 이 사람은 했는데 다시 돌아가 버렸어.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물 대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슨 앞에서 나온 개대기라든지 쥐대기라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냐. 대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함께 대기인 것이지 혼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흔히 김춘수의 꽃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이름을 불러주면 저래는 너는 아무도 아니었다 이런 거. 이 비버가 이 눈 맞추기 전에는 바바라 스모트가 아무것도 아니면 그런 건 아니죠. 서로 다른 역사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만난 거죠. 만난 거지 부부가 아니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생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만나면서 다시 재형성되고 또 다른 만남을 또 가지겠죠. 언제나 이런 인간만 있겠습니까? 보수도 있고 온갖 인간들이 다 있을 텐데 다시 또 재형성이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 이 그림 많이 보십시오. 이것도 미안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데리다의 The Animal That Therefore I Am을 패러디한 그 패러디가 많이 들어있는 그 작품인 것 같아요. 김미루의 이제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공장식 축사죠. 거대한 공장식 축사에 돼지 사이에 이렇게 나체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리다가 수치스러워했던 그 알몸으로 누워 있는 거죠. 같이. 사실 이제 이거 보고 이렇게 뻗겨놓으니까 사람이나 걔나 똑같다. 사람이나 돼지나 똑같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이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누워 있으려면 이 돼지가 생각보다 사납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이렇게 굉장히 밀집도가 높잖아요. 굉장히 밀집도가 높으면 얘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상대방의 꼬리를 물어 뜯는데요. 그러면 이제 상처가 나고 돼지가 감염되고 그러니까 꼬리를 다 자르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밀집도가 높은데 이상한 생명체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전혀 보지도 못한 생명체가 들어와있는데 가만히 뒀겠습니까? 이 사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냥 나온 사진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돼지하고 이렇게 돼지한테 얼굴을 익힐 수 있도록 얼굴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거죠. 이 사진의 유명한 바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데리다의 그 비행을 때 for I am하고는 굉장히 다른 색깔이죠. 다른 색깔에. 그래서 이런 사진, 참, 그랬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사진이 공장식, 그 축산, 그거잖아요. 이 고기죠, 고기, 사실은. 동물인가요? 고기가 고기예요. 고기들이랑, 사실 여기에서 그 의미한 이 공장식 축산이 가지고 있는 그 포괄적인 어떤 그것은 사실은 이제 공장식 축산에 우리가 떠올리는 일종의 이데올로기 같은 신화적인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또 다른 얘기.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렇게 발굴해내고, 얘기하고, 쓰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로웨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경의를, 리스펙트,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이런 얘기죠. 이 어원이 뭐냐면, 리스펙트. 이게 라틴 어원이래요. 이거는 뭐냐면, 뒤돌아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거는 스피시스의 라틴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사실 이제 딱 이렇게 결합되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종이 만날 때는 몇 번이고 뒤돌아가야 몇 번이고 뒤돌아가야 이제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